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일단은 유익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시장에서 일단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겠죠. 네, 금리 인상인데 왜 금융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일단 이 금융사들의 운영하는 사업의 범주가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은 이미 지금 현재 예대마진 이익보다는 투자 및 자문 사업에서 이제 수익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투자를 통해서 그쵸? 자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속적인 지수, 전체적인 낙폭과 흐름, 그리고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힘을 그렇게 크게 쓰고 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 성적이 오히려 더 실적에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예대 마진의 이익을 좀 증대해서 기대를 해서 투자를 해보시려면 오히려 이제 지역이나 이제 지방 은행들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이것만 좀 예대 마진만 좀 집중하는 우리나라 은행들과 좀 맞춰서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 이쪽으로 이제 투자 방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단은 그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 이제 전환점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제일 목표는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나토 가입 방지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친러 정권의 이제 수립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생각보다 좀 재밌는 상황이죠. 일단 처음엔 이제 전쟁 초기 발발시만 하더라도 발생했었을 때만 보더라도 사실상 너무 가볍게 러시아의 이제 승리를 좀 생각하고 러시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공산국가면서 지금 사실상 이제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군인이나 이런 전투력 봤었을 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탑 클래스다 보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전쟁이 종결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초기만 하더라도. 근데 생각보다 못 싸워요. 그쵸? 생각보다 못 싸우고 지지부진하게 흐름을 좀 가져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3월 한 달, 그리고 이제 4월까지 봤었을 때 이제 약 2달간의 지금 끌리는, 원래는 좀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이런 사이에 생각보다 이제 집중 공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스웨덴과 지금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단 러시아는 지금 현재 더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국가들도 지금 현재 뭐 나토 가입 희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번 전쟁이 만약에 성공으로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악의 경우 확전까지 봐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확전하기에는 일단은 러시아 내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경제 제재 여파랑, 그리고 뭐 보급 능력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5월까지는 일단은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전망으로 일단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러시아가 전투력이 강하다고 생각했었고, 뭐 이제 내부 경제라든지 내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러시아 자체에 생산되는 이 원자재들의 양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무시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되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서방 제재가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막힐까봐, 일단은 이제 뭐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더 강력하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약간 관망하는 스타일로 지금 좀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오히려 일단 경제 자체가 약하고 군사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 상황으로 지금 좀 역전돼서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뭐 원자재 가격의 좀 널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쵸.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시즌 자체가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카콜라랑 여러분들 방송 시점에서 이전에 지금 발표됐던 기업들이 좀 많긴 한데, 코카콜라, 그리고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이제 구글, 비자, 펩시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26일 날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지금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암젠, G, 처브, 그리고 이제 3M,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제너럴 모터스, UBS 그룹, 뭐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뭐 가장 대장주로 일단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일단은 알파벳 생각해 볼 만하겠죠. 구글의 실적 발표가 어쨌든 이제 지수의 상승이나 힘 자체를 좀 강하게 이어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4월 26일 새벽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요일 날 오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요. 되려 그 전날의 기대감으로 상승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실적 시즌 동안 일단 띄엄띄엄 일단은 중간중간 일단 금융주서부터 먼저 발표를 시작했고요. 넷플릭스, 지금 현재 테슬라까지 제가 보는 시점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시면 띄엄띄엄 있는 상황에서 그럼 실적 발표 시즌에 무조건 오른다? 이게 아니고 추세로 봤었을 때는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인 부분이겠죠. 근데 이따가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서 좀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텐데,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지금 좀 봤었을 때, 일단은 일단은 구글 발표하기 전인 26일 요 사이에서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목요일, 금요일장, 그리고 이제 월요일장까지 해서 낙폭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금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되려 앞전에 금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상승 탄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엇박자로 되려 알파벳에서 이미 지금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파동을 그리면서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겠지만, 어쨌든 그냥 무조건 매일매일 발표에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단 실적 발표 기업들의 이제 IB 평가인데요. IB라고 하는 거는 인베스팅 뱅크예요. 인베스팅 뱅크. 그래서 투자 은행들. 음, 그래서 각각의 이제 월가 전문가들 뭐 얘기 나오는 게 이 IB들, 월가 IB들 얘기하는 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뭐 기타 등등의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투자 의견들, 평가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일단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잘 해준다. 그거에 맞춰서 사실상 주가의 변동성이나 흐름 자체를 크게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얘네의 평가 자체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보유 종목들을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이어졌던 지금 양적 완화 시대가 가고 양적 긴축의 시대가 오는 상황이죠. 자금을 풀었다가 이제 자금을 조여오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 같은 경우는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꾸준히 모든 종목들, 개별 종목들 할 것 없이 전체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적으로 몇 년간 그려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기업별 개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종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JP모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표는 뭐 예상치가 2.69달러인데 지금 순이익 일단 2.63달러. 일단은 조금 소폭 예상치보다 하회해준 모습이고요. 총 매출은 역시 예상치보다도 지금 소폭 하락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주가 움직임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130달러대였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 의견 자체는 하향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얘네가 언더일 수도 있고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가를 또 수정하는 값 자체도 한 번 더 여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130달러인데 130달러인데 169까지 169달러 때까지 39달러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생각한다. 약 30%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이었다가 되려 일단은 매수 의견은 유지지만 목표가는 하향. 그래서 30%에서 목표가 20%로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뭐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같이 설정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일단 비중 확대 의견을 가져갔고 이렇게 일단은 모든 곳이 같은 의견을 가져가면 좋겠지만 상반된 의견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맞춰서 주가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블랙록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시장의 대응을 좀 같이 잘 가져갔었기 때문에 대략 이제 예상치 있던 지금 8.75달러보다 EPS 같은 경우는 9.52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상회해준 모습으로 긍정의 평가를 나와줬죠. 그래서 이제 뭐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 자체는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뭐 700불대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텐데 여기서 일단은 원래는 1035까지 생각했었던 거를 이제 900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목표가 먼저 설정을 해주는 그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가가 먼저 나와주고 이미 1차 목표를 생각했었던 자리값이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뭐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 유지지만 목표가는 하향.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그래서 비중 확대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목표가는 하향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델타 에어라인이에요. 델타 에어라인, 델타 항공. 왜냐면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EPS는 예상치보다 하회를 해준 모습이지만 총 매출은 증가해준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총 매출 자체가 지금 현재 JP 모건에서는 목표가를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로 만들었고요. 지금 일단은 57달러에서 69달러대까지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즈에서는 이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조정을 해서 42달러 목표가에서 이제 60달러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60달러에서 65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전체적으로 일단 목표가 상향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안 좋았을 때는 의견을 보고 판단을 했었을 땐 나쁘진 않겠죠. 그러면 델타항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목요일 시장인데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시장인데 자, 꾸준히 저도 이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랫동안 정말 얘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거의 이렇게 지금
대형주 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제 남은 다른 일단 미국 기업들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델타항공처럼 지금 일단은 고점 대비 일단 코로나 쇼크를 같이 가져갔고 이만한 지금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이 자리값을 완벽하게 지금 코로나 이전 수치의 지금 레벨대를 회복하지 못한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상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일단 주가 자체에 일단은 상승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고 거기에 따라서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주니까 그만큼 시장의 급등을 보여주고 바닥 대비 보통은 뭐 3배에서 그렇죠. 일단은 평균적으로 뭐 2배에서 3배 가져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 이전 수치를 회복을 못 해줬어요. 못 해준 움직임에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일단 좀 장기 추세로 봤었을 때는 이제 74달러대까지 상승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 추세에서만 보더라도 최근 추세 움직임만 보더라도 저는 54달러대까지는 상승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고 일단은 이전부터 1월 달부터 한 번 더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이제 오미크론이 발발하면서 제가 처음에 오미크론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3명, 4명 이렇게 감염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그전에는 이제 델타 변이가 일단 지배적이었었죠. 그때 상황으로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근데 이제 오미크론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든지 여기서 변이가 훨씬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만큼 감염력이 더 셀 것이다. 근데 이제 증상 자체는 생각보다 이제 가볍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우이종으로 가져가고 이게 이제 집단 감염이 됐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감기로 넘어갈 거고 이거에 따라서 다시금 시장 자체가 오히려 이제 뭐 백신이나 이런 공포들보다는 좀 가볍게 여겨지면서 리오프닝이 조금 더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리오프닝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대장을 좀 생각을 해봤었죠. 왜냐면 리오프닝이라는 게 각국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일단 뭐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제 거리두기로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봤었을 때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뭔가요? 뭐 보복 회식이라는 단어까지 나오죠. 보복 회식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일단은 각각의 이제 영업에서 우리로 뭐 따지면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TJ 미디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 주겠죠. 이제 뭐 각 회사라든지 지금 이렇게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유흥은 뭐 노래방이라든지 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전보다도 활성화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단기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2번으로 봤었을 때 2번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등이겠죠. 여행을 즐기고 싶은데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전 코로나 이전을 봤었을 때는 여행이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과열이라는 건 그만큼 예전에는 어떻게 뭐 일단은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관점도 있고 외국에 나갔을 때 일단 좀 말하기 무섭고 이렇기 때문에 좀 뭐 자유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꺼렸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MZ세대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뭐 MZ세대 기준으로 일단 좀 얘기를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조금 뭐 영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여행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가져갔었고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일단은 코로나 이전만 보더라도 저는 매년 뭐 기본 한 3번에서 5번까지 많으면 해외여행을 좀 갔었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랑 갈 수도 있고요. 뭐 가족들이랑 갈 수도 있고 뭐 연인들이랑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봤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끊기다 보니까 2년 넘게 아예 이제 못 가고 일단은 계속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됐던 지금 부분으로 좀 봤었을 때 일단 좀 폭발적인 수요가 있겠죠.
여기서 일단 개인으로 따지더라도 일단은 다시금 간다라고 하면 내가 이전에 뭐 200만 원 썼었던 거를 이번에 한번 또 여행 이번에 이제 2년 동안 못 갔었으니까 뭐 한 400, 600만 원을 쓸 생각으로 뭐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이렇게 좀 뭐 여행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제가 제일 생각하는 거는 신혼여행. 신혼여행을 못 갔었잖아요. 그동안 2년 동안 많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가고, 가도 뭐 제주도 정도 아니면 국내 여행으로 일단 발길을 돌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신혼여행에 따른 보복 소비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가장 돈 걱정 없이 생활을 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혼여행이겠죠. 그래도 여기서는 뭐 따를 때 뭐 여행 가고 이런 때는 좀 아끼고 이런 걸 좀 생각할 텐데, 적어도 이제 이 신혼여행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더 즐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2년 동안 못 가져갔다고 하면 여기서 더 폭발적인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리오프닝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리오프닝으로 따졌을 때 일단은 뭐 호텔, 카지노,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백화점, 아까도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노래방 될 수도 있고요,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으로 일단 더 빠질 수 있고, 여기서는 뭐 주얼리까지도 뭐 될 수도 있겠지. 주얼리까지 될 수 있겠죠. 주얼리 명품.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 옷을 사던가 뭐 그쵸, 더 꾸미는데 더 쓰면서 이런 것들을 남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족스러워서 뭐 해외여행 가서 뭐를 사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소비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나간, 리오프닝 자체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어쨌든 뭐 호텔을 가든 그쵸, 뭐 카지노를 가던 그 외에 이제 여행지를 다니던 백화점 쇼핑을 하던 그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거에 가장 시작은 해외여행에서 모든 시작은 비행기겠죠. 비행기를 타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뭐 국내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보다는 이 비행기 항공 수요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장이 될 것은 이러한 지금 종목들 중에서도 델타 에어라인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금 리오프닝에 따른 내용 해석으로 여기서 이제 꾸준히 12월 초부터 해서 꾸준히 상승을 가져갔지만 갑작스럽게 낙폭을 크게 가져갔었죠. 이 이유에 따른 내용 자체는 유가 상승이었어요. 유가. 자, 유가 상승이 이렇게 지금 나와준 상황에서, 자, 유가가 지금 현재 폭등을 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불어서 봤었을 때, 자, 오일 가격을 지금 보시면 단기간에 얼마까지 올랐었네요. 130달러대까지 올라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반사수혜가 아닌 손실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항공 유통 이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오일은 전반적인 산업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금 낙폭을 계속 키워갔었던 이 구간대를 좀 보신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3월 말부터 해서 꾸준히 지금 저점을 그리면서 낙폭을 한번 또 키워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다시금 고점 대비 이제 낙폭을 키워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었죠. 이전에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유가 낮추는 게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낙폭을 가져가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IEA 회원국들 해서 일단 전략 비축률을 풀면서 매일매일 이제 막대한 양의 일단 오일을 풀어주면서 오일 재고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를 하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줬었고, 이게 추세로 이어나가길 바랬던 거죠.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 부분들이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계속적으로 10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유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유가가 하락하지 못하면 결국엔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지금
물가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계속 가져가면서 시장에 강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이런 상황으로 좀 돌이켜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유가의 지금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권, 너무 뭐 지금 다시금 50이나 뭐 40까지 해서 뭐 작년 1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막 60달러 부근이었었는데 이게 130달러 때까지 2배 이상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전 수치까지는 내려가긴 조금 힘들 거예요. 완벽하게 내려가진 못하지만 유가의 안정이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낙폭을 좀 가져갈 것이고, 제가 조금 예상하는 범주 한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유가는 일단은 좀 안정권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75에서부터 지금 85 여기 구간대까지 떨어졌다가 움직이는 이 구간대가 가장 이상적인 가격대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에서 84 사이 구간대까지 좀 낙폭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이러한 구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나머지 원자재는 이만한 노력을 하면서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유가의 낙폭은 충분히 지금 노력하고 오펙 회원국에다가 이제 계속적인 압박을 놓는다라든지 이렇게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늘려준다라고 하면 드라이빙 시즌 전에까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면서 오일 가격의 낙폭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하면 항공주 기준으로는 당연히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그마저도 리오프닝 플러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의 하락에 따른 반사 수혜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금융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도 설명드렸었고, 예대 마진에 좀 집중하는 기업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기업은 이 델타 항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현재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개별주라든지 ETF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한 부분인데, 오늘자 정말 사실상 테슬라가 10%대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에서 지금 다시금 낙폭을 크게 키워가면서 원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수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 바라봤었을 때 또 현재 4%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계속적으로 반사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일단은 앞전에 1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2부에서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나스닥 지수라든지 계속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증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적인 매도세를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보여줘야 하는 타이밍 속에서도 지금 낙폭을 좀 더 확대하고 있고, 만약에 일단은 좀 전적점까지 지금 밀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다시금 반등이나 상승에 대한 관점이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적 시즌에서는 그래도 지금 자리값을 지켜주던가 아니면 다시금 재차 상승에 대한 관점이 지배적일 거고, 여기서 일단은 이 타이밍에 못 받쳐준다라고 하면 한동안의 증시 상승을 가져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져갈 만한 상승 모멘텀은 뭔가요? 일단 1번으로 지금 좀 생각하시면, 가져갈 만한 상승 모멘텀은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으로 봤을 때 뭐 우크라이나가 이기든 러시아가 이기든 일단은 전쟁의 종식,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이제 완전한 종식,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요소가 시장에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동안 그리고 뭐 지금 봤을 때 근 2주 뭐 한 달 안에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증시의 탄력을 강하게 또 받아주긴 힘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러시아 제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급망 쇼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좀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망설여지실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추세나 흐름 자체가 지금 나스닥 지수나 움직임이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다시 저점 그리면서 낙폭을 또 키워가고 다시금 뭐 지금 2600대까지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나마 제가 일단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 탄력을 못 가져가면 전반적인 개별 종목들은 더 큰 낙폭을 키워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ETF나 ETN 같은 경우를 좀 들고 왔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꼭 개별주를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개별주를 보셨을 때는 훨씬 더 좀 비판적인 시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 미국 주식, 뭐 국내 증시 할 것 없이, 국내 주식 할 것 없이 일단은 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아직 내가 시장을 좀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ETF 음, 혹은 ETN 투자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ETF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펀드에 대해서 펀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펀드가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은 ETF가 무엇인지, 일단은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TF 투자를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과일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사과도 사고 지금 현재 포도도 사고 오렌지도 사고 하고 싶은데, 이거를 각각 다 알아보고 사기가 좀 번거롭겠죠. 이건 좀 예시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과가 잘 익었나, 상처가 없나 꼼꼼하게 또 보고, 다음은 포도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일단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오렌지도 보고. 그런데 만약에 아주 신뢰도가 높은 기업에서 과일 바구니에 이런 과일들을 종류별로 담아서 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과일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지 않아도 좀 편하게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펀드도 약간 이렇게 지금 예시가 과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그래서 일단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등 개별 주식들을 내가 하나하나 기업 정보를 보면서 최근 수익률이면 모든 걸 하나하나씩, 그 현재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일일이 또 알아보고, 상승 모멘텀 일일이 좀 알아보면서 넘어가기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펀드라는 이름의 주식 바구니를 이 자산 운용사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식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종합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를 하는 거다. 대신에 운용사는 그만큼 일부의 이제 좀 수수료를 조금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봤을 때 일단은 이러한 얘기도 일단은 살펴보고 여기에서 담아놓고 거기서 비중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좀 더 괜찮고 안정적이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뭐 사과가 안정적이다 여기서 예시를 드린다라고 하면, 사과가 더 괜찮고 더 좋다라고 하면 사과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넣고, 지금 현재 철에서 사과가 더 괜찮다 포도보다, 오렌지도보다는 오렌지보다도 당도가 더 좋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예시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는 거겠죠. 내가 사과를 뭐 1,000원이고 뭐 2,000원이고 포도가 2,000원이고 오렌지가 뭐 3,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담는 데는 일단은 가격이 내가 조금 모자르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좀 포도송이를 뭐 반을 갈라서라도 여기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오렌지를 뭐 조금 잘라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사과 반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전체적으로 다 맛을 보고 싶은데, 하나하나씩 내가 개별적으로 샀었을 때는 돈이 모자라지만 묶어서 판매를 했었을 때는 그 가격이 맞아 떨어지면 이것 또한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ETF는 일단 각각의 좋은 부분을 비중을 잘 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판단을 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내가 돈이 부족해서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주당 뭐 3,000불이 넘고요. 그 이상 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한 주 사기도 버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3,000불이면 뭐 3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좀 모아가지고 ETF의 흐름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올라갔었을 때 같이 상승 탄력을 가져가면서 하나당 이 모든 걸 모았는데 다 모았어도 이게 뭐 10달러, 20달러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투자의 좀 매력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내가 다 사고 싶었었던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판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장점을 생각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ETF 장점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투자의 폭이 넓게 되게 넓게 가져갈 수가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겠죠. 일단 뭐 일단 뭐 개별 기업 주식처럼 하나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산업군 혹은 뭐 지수 대표 기업 등 특정 주제로 묶인 기업들 주식들을 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투자를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또 해외 주식, 뭐 국내 주식도 상관은 없겠지만 해외 주식 초보자분들에게 일단 적합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물론 우리가 글로벌한 대형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은 알고는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동종업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다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계속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지금 100개, 200개의 기업들의 지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다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시던가 아니면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외에 투자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러한 종합적으로 나와져 있는 부분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 더해서 내가 에너지 섹터가 좋아 보이는데 에너지 섹터 기업 주식을 사려면 기업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미국 시장에 뭐 상장된 에너지 섹터 소속 기업이 일단 몇십 개는 될 텐데 뭐 언제 이거를 다 일일이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뭐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간도 우리가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ETF는 이런 섹터별로 묶여있는 종합 선물, 종합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내가 에너지 섹터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 에너지 기업 섹터로 묶여있는 ETF를 사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뭐 일반 펀드와는 좀 다르게 일단 주식 시장에서 좀 거래가 쉽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그냥 펀드는 가입하려면 또 뭐 은행 혹은 좀 뭐 자산운용사 등에서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ETF는 그냥 우리가 지금 주식거래 계좌만 있다라고 하면 쉽게 사고 팔고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익률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해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번거롭고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딱 팔려고 했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놓치고 조금 더 다른, 더 손실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에서 청산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바로 사서 수익률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바로 또 매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좀 더 대응을 가져갈 수 있다. 거래 시간 내에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주의사항으로 일단은 지금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ETF를 보실 때 내가 사는 ETF에 어떤 기업이 좀 속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중들도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 체크.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는 목적과 좀 부합하는 ETF인지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개별 기업 이슈보다는 좀 글로벌 상황, 글로벌 시황 같은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장점이자 좀 단점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장점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접하게 되는 대형 이슈들은 일단은 섹터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알려져 있는 소식들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너무 심취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투자자로서 일단 기본적인 공부에 좀 소홀하게 된다는 단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시작하실 때는 ETF를 하시되 내가 가지고 있는 ETF 소속 기업들을 좀 하나하나 비중이 높은 곳서부터 일단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서 점차 이제 투자자로서 일단 기본 소양을 다지고 내가 내 포트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리밸런싱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현재 시장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서 비중을 계속적으로 옮겨 담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거겠죠. 다음 이제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일단 좀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건데 일단은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좀 잘 나왔대. 그래서 ETF를 산다. 이거는 뭐 차라리 좀 봤을 땐 개별 주식을 사시는 게 좀 낫겠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다만 최근에 뭐 작년에 말부터 있었던 메타버스 열풍이라든지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백신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 이거는 누구나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설명드렸던 에너지 관련 ETF, ETN 뭐 이런 부분들 이슈들이 이제 큰 사건 그리고 뭐 글로벌 사건 이슈들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갖는 것이 일단 ETF 투자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일단 이 배당 수익도 일단 좀 중요한데 ETF 같은 경우는 좀 장기 보유 시에는 일단 해당 기업들에서 나오는 배당금 역시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의 비율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인 대표적인 ETF 몇 가지 예시로 들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드렸던 세 가지 섹터, 뭐 메타버스, 백신, 그리고 에너지 ETF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타버스인데 일단 파운드 메타버스 ETF로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모아놓은 ETF인데요. 일단 대기업으로는 애플, 구글, 메타 플랫폼, 세가, 그리고 이제 오리엔탈 랜드,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월트 디즈니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TF 차트 흐름을 보시면 작년 말 메타버스 붐이 있었을 때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 이후로 지금 쭉 계속적인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대체로 메타버스 이슈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좀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상승세는 일단 비율이 높은 뭐 애플이 일단 뭐 당시 상승세와 더불어서 구글의 뭐 주식 분할로 인한 뭐 개별 주식의 이제 이슈가 다소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엔 백신 관련 ETF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는 기존 백신의 방식이 아닌 mRNA 백신이 좀 각광을 받았었죠. 우리가. 그래서 뭐 특히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해당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백신이고요. 그래서 이 ETF는 mRNA 기술을 개발하는 백신의 이제 관련주들이 모여있는 ETF입니다. 뭐 디렉션 mRNA ETF, 티커는 MSRG인데요. 일단 소속 기업으로는 뭐 버텍스 파마슈티컬 그리고 이제 이오니스 파마슈티컬 그리고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mRNA 관련 기업들이 이제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의 흐름을 얘네도 보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21년 말 마지막 오미크론 대학생 때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꾸준히 지금 하향세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이 맞닥뜨려서 지금 가져가고 있다. 전체 큰 그림 자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다음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가장 급등한 종목이 에너지 관련이었었죠. 원유, 뭐 천연가스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 원유 자체 투자를 하기에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왜냐면 원유 자체 투자하는 거는 이제 선물 투자다 보니까 선물 투자는 일단은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개인적인 롤 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요. 다달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롤 오버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가격 변동성도 심하기 때문에 한 계약 메이저 계약으로 가지고 가시더라도 사실상 위아래 변동성을 많이 견디시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선책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라이브 방송이든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원유 ETF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12월 달만 보더라도 이때만 샀었더라고 하면 거의 이제 거진 2배까지도 상승을 가져갔었던 거죠. 단기간에.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고 당연히 이 이슈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원유 지금 에너지 뭐 가격대나 지금 뭐 원자재 가격대 상승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핫해졌고 이게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았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였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원유에 투자하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뭐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이런 ETF를 활용을 하는 게 좋다.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일단 티커는 USO고요. 일단은 WTI 원유에 대한 단기 나이맥스 선물 계약을 좀 보유를 함으로써 펀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앞에 ETF들과 좀 다르게 올 선물 가격 지수를 좀 추정하는 ETF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의 투자가 아니고 원유 자체, 원유 가격의 변동에 대한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이외에도 뭐 천연가스, 팔라듐 등 많은 원자재에 투자 가능한 ETF들이 있는데요. 이는 제가 차후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준비한 거는 당연히 이제 ETN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ETF랑 ETN에 대한 뭐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ETF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5개 이 방송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뭐 ETF들 흐름 한번 또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요. 자, 지금 그렇죠. 이 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내추럴 가스를 추정하는 BYL, 티커는 BYL인데 최근 움직임이나 이제 이런 분석들을 제가 좀 많이 가져갔었는데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만약에 침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천연가스 제재, 노르드 스트림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리면서 가격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던 게 일단은 뭐 2월 말 3월 초 구간대가 여기였어요. 이게 이제 일봉상 가격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부터 이 부분을 계속 강조 드렸었고요. 당연히 이제 3월 중순 말 때까지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 드렸습니다. 이 구간대까지만 횡보를 잘 가져가다가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가 4월 초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가져갔으니까 만약에 이 고점을 깨고 넘어갔었던 시점에서 내가 한 50에서도 일단은 좀 긴가민가한데 관심을 만약에 가지셨다라고 하더라도 100달러를 지금 훨씬 넘는 2배 이상의 상승을 가장 크게 보여줬었습니다. 충분히 천연가스 선물로 단기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변동성이 컸었지만 이렇게 지금 50달러 정도 내가 하나당 주식 똑같이 사는 것처럼 50달러면 한 5만원 선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뭐 10만원, 뭐 100만원 뭐 누군가한테는 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좀 작은 돈이 될 수 있고 여유 있는 자금으로 볼 수 있는데 투자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종식이 안 될 것이다라는 거는 4월 때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3월 말 4월부터도 생각을 해보고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보셨다라고 해도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얘는 뭐 하루 만에 ETF지만 ETN이지만 얘는 ETN입니다. 자, ETN이지만 지금 일단은 70%대 급등을 해준 모습이었었고요. 자, 팔라듐 같은 경우도 지금 팔라듐 ETF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이제 300달러대까지는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이후에 니켈 가격 선물 가격 하락과 지금 좀 더불어서 낙폭을 다시금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매력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 이전에 지금 가져갔었던 가격이고 그렇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40%의 지금 전 세계에서 채굴량이 어떻게 보면 이 팔라듐의 채굴량의 러시아가 1등이에요. 생산량이 1등이에요. 그래서 40%를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시금 상승 추세로 봤을 때 최소 20% 이상의 상승을 추세를 가져가면서 우상향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220달러 대도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여기서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좀 천천히 볼 필요가 있겠죠. 지속적인 제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ETF, ETN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이랑 그 다음에 또 추천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